오늘 강의 내용은 앞부분에서는 주로 공익법인의 세법상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고가 되고 서식이 작성이 되는지 그 부분이 한 3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곳, 그 법인들이 이자소득세 우리가 원천징수 당한 부분, 환급받는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자소득이나 아니면 이쪽 그 지방소득세 환급 신고하는 것 자체는 절차는 상당히 간단한데 단체들이 몰라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스스로 제 밥그릇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보통 회계사 세무사들이 그 일을 하면서 세무적 보수들을 많이 받는 부분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단체가 사업, 별도의 사업,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으면은 단체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점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은 오늘 이제 쭉 진행되는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 중에 지금 공익법인 등의 범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아마 이 얘기들은 우리가 공익법인이라고 할 때 누구를 공익법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는 범위의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영리 법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특별법,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죠. 또 다른 특별법에서 여러 법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그 비영리 민간단체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법인 등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직들은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면은 우리 조직에 대한 법인 등기부가 발급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법인 등기부를 보면은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별도로 관리되죠. 그러니까 그 번호가 있게 되면은 그거 자체는 하나의 어떤 권리 주체로 충분히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 단체의 고유 번호증에 보면은 그 법인 등록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여기에 보는 이 법인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되고, 옆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법인 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럼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세법 체계, 소득세라든지 어떤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이 사람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면 우리 얘기하는 소득세를 내게 되고, 법인이면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같이 아파트 분여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등기된 법인도 아니고 개인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세법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야 되니까 여기 나온 것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경우는 정관이 있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는다, 대표가 선임되어 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영리 법인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큰 테두리가 이제 그러한 비영리 법인의 큰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민법에서 나오는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보다도 특별법으로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런 법인들도 여기에 특별법으로 이제 전체에 하나의 특별법인이 되면서 비영리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공익법인 등이라고 하는 등자가 붙었습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가 보통 공익법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법인에서 말하는 공익법인과 오늘 얘기하는 공익법인의 개념이 좀 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여기 나오는 이 공익법인보다 이거를 포괄하는 추가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공익성이 있는 법인들의 종류들을 이렇게 포함시켜 준 부분, 이 부분이 공익법인 등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자체는 오늘 우리 얘기하는 전반적인 부분은 요 가운데 있는 여기 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범주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고 출연자산 보고라든지 막 이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가끔 이제 전화 받으면서 우리가 출연자산 보고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편물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내가 출연자산 보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첫 번째 기준은 여러분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오늘 하는 얘기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익법인에 대한 얘기들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공익법인이라고 우리가 분류되는 형식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법인의 성격 자체, 목적 사업 그 자체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도 아무 얘기 상관없이 존재 자체, 설립 자체로 이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기관이라든지 학교,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들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분은 법 자체는 공익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설립 목적에서는 공익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가가 한 번 더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되죠. 시민단체가 뭐 환경 문제를 한다. 또 아니면 취약계층들 자활을 돕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위에서 얘기됐던 종교, 사회복지, 학교 이런 경우는 아닌데 목적 사업 자체가 공익성이 있다라고 추정이 돼서 기획재정부가 지정을 하는 단체들이 여기 공익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방식 자체는 그 조직 자체가 법인이면은 주무부처가 여러분 설립 허가를 해준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추천해서 기재부가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등기가 안 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안부 장관이 추천해서 지정하는 절차. 그래서 이 경우는 대부분 5년, 6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오늘 가면서 또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 지정하는 절차가 계속 지금 더 까다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어떤 요건들이 안 되면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국가가 계속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보면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여기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법인 설립 허가증이 있을 겁니다. 설립 허가증에 보면은 여러분 조직은 무슨 법에 따라 설립이 됐다 이 주무관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 근거법이 거기에서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데는 지금 주로 장학재단이 현재는 많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정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지정기부단체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비영리 예술 및 문화사업 또 공원시설 학술 연구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냥 등기부의 정관의 목적 사업만 되더라도 공익법인이 됐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올해부터죠. 이 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설립된 이런 단체는 밑에 나오는 지정 절차를 받아야 되고 이미 여러분 단체가 장학이다, 문화예술 학술 연구단체인데 이미 설립된 단체다. 그러면은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유예가 되니까 2021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신 그 단체 중에 학술, 연구, 장학단체가 계시는 경우는 한 2년 동안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단체의 정관을 지정기부문 단체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서서히 좀 정관 개정하는 작업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하나는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 목적인 경우 또 하나는 그 자체가 어떤 그 비영리성이지만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크게 두 가지가 되고요.
이 경우는 그 단체가 하는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이 되니까 보통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죠. 세 번째 나오는 부분, 여기는 계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나 아니면 행안부에다가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체가 지금은 위에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근데 기부금품법 등록을 하고 모금을 하게 되면은 그 모금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으로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까지가 우리가 지정기부금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공익법인 회계기준 나오면서도 이 개념들을 한 번 더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아마 이 잣대를 들이대면은 여러분 단체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원칙이구나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먼저 한번 보면은 우리 현장에서 기부금, 후원금, 또 증여, 출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은 이 증여입니다. 왜냐하면은 증여라고 하는 개념은 민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민법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법률적인 용어로는 타방,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뭔가 현금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 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얘기 한번 해보죠.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그냥 사서 줬다. 그럼 우리 대부분 걱정한 게 그럼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 이 걱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소득이 재산이 형성됐을 때 그것이 소득이면 소득세를 과세하고 그것이 대가 없이 그냥 받은 증여면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비영리 단체도 엄격하게 따지면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여러분 단체가 하는 일이 공익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겠다. 그래서 출연예산 관련된 얘기들은 전부 증여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그래서 증여세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얘기들, 우리가 말하는 기부, 후원 이런 얘기들도 용어는 우리가 다른 용어를 썼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증여고 후원이고 기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기부금 공제 혜택이라는 혜택을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다. 이게 우리 말하는 기부의 본질 요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용어가 이 회비라는 용어입니다. 이 회비는 개념 자체는 모임의 비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비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 주로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라면은 우리 사원, 그러니까 직원 개념의 그 사원이 아니라 사단법인 총회 구성원인 사원을 주로 얘기합니다. 우리 표현할 때는 주로 정회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사원들이 그 단체 운영 경비를 분담하는 의무적인 분담금. 여러분들 정관 규정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 조직에서 정관 정의는 어떻고 명칭은 어떻고 목적 어떻고 쭉 내려가서 총회는 어떻게 돼 있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회원의 종류에 대해서 정회원하고는 여기에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피선거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건 권리가 되죠. 의무로는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된다. 회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나 별도 규정을 한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사단법인의 조직에서는 회원들이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는 6개월 이상 회비를 안 냈으면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가 된다. 뭐 이런 규정들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위에서 나온 거는 자발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비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내면은 그 조직에서 뭔가 권리라든지 이런 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발적이냐 의무적이냐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기부라고 보고 비자발적 의무이기 때문에 회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제가 처음 비영리를 접하면서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를 믹스한 후원회비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사용하는 용어인데 후원회비는 후원이 되나요? 회비가 되나요? 용어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후원회비가 의무적으로 내는 거라면은 밑에 나오는 회비가 되고 이건 뭐 누구나 내야 되는 의무적이 아니라 그냥 내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낸다? 그러면 후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질문들이 이것은 후원금입니까? 회비입니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는 돈이 자발적이냐 의무적이냐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비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체, 협회 같은 경우에 회원들이 내는 그 협회비는 그쪽에서는 우리가 조세, 공과금 이런 공과금, 공적으로 부과되는 회비라는 개념으로 쓰게 되죠. 근데 자발적으로 내는 거는 기부금이 돼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분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여와 회비와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념이 이제 보조금, 보조금과 또 하나 간접 보조금까지 좀 추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서 나온 증여나 회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적 분야, 그러니까 국가라는 공적 조직이 아니라 사적 조직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라든지 이런 법인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개념이죠. 그래서 민법이 여기에 대한 주로 규제하는 법이 됩니다. 근데 국가의 행정행위는 우리가 행정법이라든지 다른 특별법에서 따로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 이외의 자에게 행정행위의 일환으로서 재정상 원조하는 금액.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어떤 또 다른 자들에게 재정을 원조해서 국가의 역할을 그 조직들이 대신하도록 하는 게 그게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복지부에서 받는 돈, 또 지방자치 쪽에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받는 돈도 지금 결국은 이 얘기죠. 왜? 거기서 하는 이유는 국가가 하는 복지 정책을 여기서 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있는 부분, 간접 보조금. 간접 보조금은 국가는 아닌데 그 재원 자체가 1차적으로 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들. 우리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외통부에서 코이카로 자금을 지원해서 코이카가 해외 개발 사업하는 ODA 쪽의 여러 그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죠. 이 경우는 코이카로부터 받는 것은 간접 보조금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차적으로 국가라든지 공공기관에 국가에서 받으면은 1차 보조금이고 2차적으로 받는 부분은 간접 보조금이라고 봐서 이 두 가지가 다 보조금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꾸로 제가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던져드리는 거는 보조금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단체는 가만히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오는 것은 후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공 부분에서 오는 것은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 오는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아닐까요? 예, 대부분 옆으로 흔드셨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개념적으로 앞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같이 민간 부분에서 버는 거는 민법에서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죠. 보조금은 증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증여세법에서도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고 명백하게 언급을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여, 출연, 후원금 이 개념과 회비, 보조금 세 가지 개념을 구분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 현장에서 많이 어려운 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그럼 그거는 뭐가 되나요? 아마 모금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자료 안내문 나가면서 이거는 기부금이 아니니까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지 마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럼 그건 뭐가 되나요? 보조금인가요? 이 보조금 보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온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보니까 기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뭘 하겠다는데 오는 건데 거기서는 그쪽에서 먼저 하니까 좀 보조금 같은 지원금 같은 느낌이죠.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조달한 재원은 민간 부분의 지정 기탁금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 보조금에 대한 국가 행정행위의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룹의 분류 개념은 하라면은 저기 위에 나오는 증여, 출연, 기부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배분기관에서 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원래 출연재산, 결산 공시 양식 보고할 때 아마 지금 그 개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번에 양식이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일반 기업이라든지 개인 후원자, 법인 후원자 받은 이 후원금과 모금의 이 부분을 별도로 구분을 안 했는데 이번에 구분되는 양식에서는 개인 단체 그냥 일반 후원금과 배분기관에서 온 이 지원금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관리하니까 여러분 혹시 원래 결산하시면서 그 부분들은 미리 한번 좀 구분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는 개념으로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개념이다. 그래서 공익법인이라는 용어와 공익법인 등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는 다르다. 왜? 이것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하는 법률에서 했던 얘기고 공익법인 등은 증여세법에서 나온 얘기여서 위에서 나오는 이 공익법인보다는 이 밑에 있는 공익법인 등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계속 하는 얘기가 밑에 나오는 공익법인 등이지만은 얘기할 때 조금 한마디 더 하는 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서 공익법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개념이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약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많이 나오는 게 공익목적 사업이라는 용어와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용어와 직접 공익목적 사업 이 세 가지 용어를 좀 한번 구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다 비슷비슷하고 다 좋은 의미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비영리 현장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개인은 좋은 일을 하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데 가도 괜찮아요. 법인도 일반 영리회사도 좋은 일이면 어디다 돈을 써도 괜찮아요. 기부금 내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비영리 법인은 여러분들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어떤 조직이 설립될 때 보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게 이제 정관에 나오는 설립 목적이 되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고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서 설립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체의 조직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익 목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단체의 목적하고 상관없이 이것 자체가 공익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학술, 연구, 장학, 자선 모두가 다 공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익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얘기하는데 증여세법이나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고유 목적 사업이냐 정관에서 규정한 단체의 설립 목적 아까 말씀드린 같이 여러분 조직이 어디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사업은 이 설립 목적에 엄청나게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좋은 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립 목적에 맞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부분인데 단체들이 이제 이런저런 경우 있다 보면은 어떤 단체는 인지도가 좀 높으니까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단체는 정말 좋은 일 하는데도 인지도가 없어서 기부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두 단체 대표가 아주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두 단체 대표 얘기해서 그러면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단체로 기부금 받아서 그러면 거기가 우리 지원하는 걸 하면 되겠네. 그림은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하는 것이 그 단체의 목적과 다르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또 많은 경우 나오는 경우가 기부자들이 용도를 지정해서 나 이런 용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고유 목적 사업 단체 그것과 어긋나면은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개념, 여러분 정관의 설립 목적 이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아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붙은 것은 앞에 직접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직접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단체가 이렇게 보면은 관리 성격이 있고 사업 성격이 있다고 보게 되면은 그래서 법인에서 이사를 한다, 이사회를 한다, 아니면 법인에서 설립 등기하고 주소 이전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 관리 업무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목적 사업, 정관에 되어 있는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들, 이 부분은 여기 말하는 직접 공익 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다른 점은 증여세법상에서 나오는 운용소득, 그러니까 이제 운용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서 이자 받은 것도 운용소득이 되고 또 어떤 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별도로 임대를 했다 이럴 때는 수익사업에서 나온 게 운용소득이라고 그럽니다. 운용수익. 그 경우가 법인세에서는 고유 목적 사업에 되어 있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관리비 되더라도 지출돼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증여세법에서는 그 운용수익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써야 된다. 그러면 관리비는 거기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 나중에 가서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법인 등에 대한 혜택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출연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비용으로 별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게 되면은 법인세 감면 효과가 나오고, 전부 다는 아니고요. 공익법인 중에도 조금 더 범위가 축소돼서 종교나 사회복지나 좀 이제 일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비과세를 하는 경우들이 혜택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서는 법인 기부자는 비용 공제가 돼서 법인에서 전체 소득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되게 되고 개인 기부자들은 세액 공제로 이 부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